2022년 10월 3일 토요일 새벽 2시 47분이었다. 경기도 화성시 외곽 산업단지의 밤은 언제나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공장들의 야간 가동이 멈추는 자정 이후부터 새벽 5시 사이의 그 공백에는 기계 소음도 없었고 인기척도 없었다. 오직 바람이 철제 지붕을 긁어대는 소리와 가끔씩 외곽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의 엔진 소리만이 그 정막을 채웠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 진성 다이내믹스의 제3공장 뒤편에 자리 잡은 폐자재 야적장은 그 고요 속에서도 가장 어두운 자리였다. 야적장의 가장자리에 세워진 3개의 보안등 가운데 2개는 이미 2달 전부터 끊겨 있었다. 1개만 남은 보안등의 빛은 반경 5m를 넘기지 못했다. 나머지 공간은 완전한 어둠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한 발의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은 짧고 단정했다. 화염의 직경은 4m를 넘지 않았다. 소음은 야적장의 철제 담벼락을 한번 두드리고 사라졌다. 인근 공장의 야간 경비원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확인했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정도의 소리였다. 천둥도 아니었고 차량 사고도 아니었다. 그저 어딘가에 무엇인가가 터진 소리였다. 그러나 그 한 발의 폭발 한가운데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진우현이었다. 48. 진성 다이내믹스의 창업주이자 대표이사.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한 시대를 이끌어온 인물이었다. 지난 12년간 차세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인일 모터의 국내 양산화를 단독으로 추진해온 사람이었다. 그가 폭발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날 그 시각 그 자리에 그 회사의 가장 비밀스러운 시제품 한 대가 분해된 채로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혼자였다. 폭발이 잦아들었을 때 진우현은 의식을 잃은 채 폐자재 더미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박혀 있었다. 그것은 차량 부품의 파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다루어 온 어떤 합금과도 다른 물질이었다. 색깔이 달랐고 결정 구조가 달랐다.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차이였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이라면 단 한 번의 눈길로 알아볼 수 있는 차이였다. 새벽 3시 12분이었다. 야적장의 한 구석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폭발의 잔해를 한번 둘러본 뒤 진우현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쓰러진 진우현의 가슴 앞에 잠시 쪼그려 앉았다. 그의 손은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의 손이 진우현의 가슴에 금속 조각을 한번 건드렸다.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밀어넣는 동작이었다. 정확하고 계산된 동작이었다. 그는 그 금속 조각의 각도를 한 가지 정확한 방향으로 조정했다. 그리고 그는 진우현의 가슴에서 그 조각의 일부를 작은 도구로 잘라 가져갔다. 그는 작은 가방 안에 그 조각을 넣고 자기 차량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보안 카메라가 잡히지 않는 사각의 자리만을 정확히 따라 움직였다. 그는 그 자리들의 위치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새벽 3시 40분에 진우현은 화성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응급실의 외과의는 가슴의 금속 조각을 제거하려 했다. 그러나 제거되지 않았다. 그 조각은 진우현의 심장 외벽에 박힌 채 정확히 한 점을 향하고 있었다. 그 한 점은 그의 심장의 가장 굵은 관상동맥 가닥이었다. 그 조각을 잘못 건드리면 그 가닥이 끊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외과의는 결정을 내렸다. 그 조각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 조각은 단순한 파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진우현의 심장 한 점을 인질로 잡기 위해 박아둔 장치였다. 2022년 10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10분이었다. 마포구 합정동 골목 안쪽의 50층 오피스 빌딩 최상층 강역 탐정사무소의 통유리 너머로 초겨울의 한강이 잿빛으로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강혁은 창가에 서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검게 그을린 얼굴 위로 초겨울의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졌다. 그의 손에는 어제 저녁부터 2번을 읽은 한 줄의 신문기사 출력본이 들려 있었다. 진성 다이내믹스 대표 진우현 폭발 사고로 중상이라는 짧은 기사였다. 사고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강혁의 눈에는 사고로 읽히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4년을 보낸 베테랑 형사의 눈에는 활자 뒤에 숨겨진 것들이 보였다.
사고라는 단어를 쓸 때 기자가 얼마나 확신이 없었는지가 보였다. 목격자가 없었고 현장 관계자의 진술도 없었고 경찰의 공식 코멘트도 없었다. 단 3줄짜리 기사였는데 그 3줄 안에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말해진 것들보다 훨씬 많았다. 이해나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다. 둥근 안경 너머의 눈매가 차분했다. 32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에서 2년을 보낸 분석화학 전문가였다.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해서 사무소에 합류시킨 인물이었다. 단정한 얼굴선과 또렷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치밀함과 사교성을 동시에 갖춘 드문 종류의 사람이었다. 탐정님. 의뢰인이 5분 안에 도착합니다. 누구인가? 진성 다이내믹스의 부사장이자 진우현 대표의 친동생인 진우석 씨입니다. 45, 진성 다이내믹스의 재무총괄과 대외 협력 부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형이 의식을 잃은 지 만 48시간이 지난 지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한 비밀 프로젝트의 마감 시한이 정확히 10월 18일입니다. 보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비밀 프로젝트라. 네, 탐정님.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회사 내부에서도 단 7명만 알고 있습니다. 마크 1이라고 부릅니다. 강혁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마크 1, 네. 진성 다이내믹스가 단독 개발해온 차세대 인일 모터의 C제품입니다. C제품 한 대의 제작비가 약 7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C제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C제품 안에 들어가는 한 가지 핵심 부품입니다. 그 부품의 이름은 회사 내부에서 코어라고 부릅니다. 그 코어가 무엇이지? 공식적으로는 고출력 자기회전 동력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이 단독으로 보유하게 될 군용 응용이 가능한 에너지 모듈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마크 1은 단순한 자동차 시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 자산입니다. 강혁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2022년에 한국에서 한 자동차 부품 회사의 시제품이 어떻게 전략 자산이 되지? 진우현 대표가 12년 동안 그 자리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자기 회사의 부품을 자동차 인일 모터의 형태로만 양산해 왔지만 그 부품의 출력 밀도는 같은 크기의 다른 어떤 모듈보다 약 4.7배 높습니다. 그 출력 밀도는 자동차의 바퀴를 돌리는 데에는 너무 과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용도에는 정확히 들어맞는 수치입니다. 무엇이지? 휴대용 발사장치의 동력원입니다. 응접실 안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엘리베이터의 도착을 알리는 부드러운 종소리가 들렸다. 조수 나정희가 의뢰인을 응접실로 안내했다. 28살의 나정희는 사무소의 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조수였다. 단정한 단발머리와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녀는 사무소의 분위기를 늘 한 단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인물이었다. 진우석은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양손에는 갈색 가죽 가방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잠 못 잤던 얼굴의 한쪽 끝에 한 가지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강혁의 형사 시절의 본능이 그 그림자를 한 번에 읽었다. 형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의 얼굴은 형의 의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의 얼굴과 정확히 한 가닥의 결이 달랐다. 강혁은 그 결을 알고 있었다. 강혁 탐정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형은 사고를 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 형은 표적이 된 것입니다. 앉으십시오. 차 한 잔 드시고 천천히 말씀하시지요. 진우석이 자리에 앉아 가방 안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것이 사고 직전에 우리 형이 저에게 맡긴 것입니다.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봉투를 강 검사님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강 검사님이라 하면 강민혁 검사님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강 검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동생분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해나가 흰 장갑을 끼고 봉투를 받았다. 그녀는 봉투의 봉인을 살피고 무게를 잰 뒤 안의 내용물을 천천히 꺼냈다. 한 장의 사진과 2장의 손글씨 메모, 그리고 작은 USB 1개가 들어있었다. 손글씨 메모의 첫 장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마크일의 코어는 더 이상 우리 회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장에는 5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진우현 자신과 진우석,
그리고 회사 내부의 3명의 임원의 이름이었다. 3명의 임원 중 한 사람의 이름 옆에 작은 별표가 찍혀 있었다. 기술개발본부장 박상철. 별표. 강혁의 시선이 그 별표에 잠시 머물렀다. 진 부사장님, 박상철 본부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형의 12년 전부터의 동지입니다. 마크 1 프로젝트의 기술적 핵심을 처음부터 함께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코어의 설계 도면을 형과 함께 단 2사람만이 공유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형님께서 그 이름 옆에 별표를 찍은 이유를 짐작하시는지요? 진우석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폭발 사고 사흘 전에 형과 박 본부장이 사장실에서 2시간 동안 다투었습니다. 다투는 소리가 사장실 바깥까지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 짐작하시는 부분은요. 제가 알기로는 형이 마크 1의 한 단계 윗 모델인 마크 2의 개발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였습니다. 박 본부장은 그 결정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나가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 위로 하나의 폴더가 열렸다. 폴더 안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다. 길이는 1분 48초였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나가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안에 진우현이 자기 사무실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내 동생 우석이든 강 검사님이든 강혁 탐정님이든 한 가지를 부탁한다. 마크 1의 코어는 더 이상 진성 다이내믹스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코어의 양산이 시작되는 순간 그 동력원은 자동차의 인일 모터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한국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 그 흐름의 출구를 나는 12년 동안 보지 못했다. 그러나 2달 전에 나는 그 출구를 보았다. 그 출구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도 나는 알게 되었다. 그 손은 우리 회사 안에 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진우현은 그 출구의 이름을 영상에 남기지 않았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애나 씨, 형한테 연락해. 오후 1시 40분이었다. 서초동의 한 한정식집 별실. 강민혁 검사가 동생 강혁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강민혁은 44살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의 부장검사. 강혁보다 5살 위였고 말수가 적었다. 그러나 필요한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두 형제는 닮아 있었다. 눈매가 닮았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닮았다. 혁아, 너 결국 진성 다이내믹스 사건에 들어갔구나. 형. 마크 1이 뭐야?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혁아, 한 가지를 먼저 말해주마. 진우현은 평범한 자동차 부품 회사의 사장이 아니야. 그는 12년 동안 한국 정부의 한 비공식 기술 자문 그룹의 일원이었어. 그 그룹은 차세대 에너지 모듈의 군용 응용 가능성을 검토해 온 자리야. 진우현의 회사가 양산해 온 인일 모터는 그 검토의 하나의 외피였어. 자동차의 형태로 양산해서 산업 통계 안에 들어가게 만들면서 그 부품의 양산 기술을 한국 안에 단단히 정착시키는 것이 그의 임무였어. 그런데 2달 전에 진우현이 마음을 바꿨다는 거지. 맞아. 2달 전에 그는 하나를 알게 됐어. 자기 회사의 코어 부품이 마크 2의 단계로 넘어가면 그 부품의 양산권이 한국 정부 안에 하나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외국의 방위 사업체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 한국 정부 안에 비공식 채널이라. 그래. 그 채널의 통로가 진우현의 회사 안에 있어. 그리고 또 하나의 통로가 정부 안에 있어. 두 통로의 양쪽이 누구인지 진우현은 2달 전에 알게 됐어. 그러나 그는 그 이름을 어디에도 적지 않았어. 단지 자기 회사의 2사람한테 그 이름의 위치를 하나의 단서로 남겨두었어. 2사람이 누구야? 한 사람은 동생 진우석이지. 또 한 사람은 그의 회사의 기술개발본부장 박상철이야. 강혁이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진우현이 박상철의 이름 옆에 별표를 찍은 이유를 다시 생각했다. 형, 그 별표의 의미가 무엇일까? 2가지 가능성이 있어. 하나는 박상철이 그 출구의 손이라는 뜻일 수 있어. 또 하나는 박상철이 그 출구의 정체를 함께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어.
진우현은 그 두 가지를 같은 별표로 표시했을 가능성이 있어. 자기가 죽거나 의식을 잃으면 그 별표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정리되도록. 교묘하군. 진우현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 그는 기사 출력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형, 한 가지만 부탁할게. 마크 일의 코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검찰의 수사 자료 안에서 한번 확인해줘. 강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혀가, 그건 이미 확인했어. 코어는 폭발 사고 당일 새벽에 진우현이 직접 제3공장 뒤편 폐자재 야적장으로 옮긴 것으로 보여 그는 코어를 회사 안에 어느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자리로 옮기려 했어. 그러나 그 자리가 그의 폭발 사고의 자리가 됐어. 폭발 직후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코어의 일부를 가지고 떠났다고 들었어. 그래. 그러나 가지고 떠난 사람이 코어 전체를 가져간 것은 아니야. 코어의 일부 조각이 진우현의 가슴에 남았어. 그리고 코어의 본체는 야적장의 폐자재 더미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 있어. 우리가 어제 새벽에 그것을 회수했어. 검찰의 금고 안에 보관 중이야. 가지고 떠난 자가 가져간 것은 무엇이야? 코어의 하나의 식별 부품이야. 그 부품이 없으면 코어 본체를 가동할 수 없어. 그 부품을 가지고 떠난 자가 마크이의 양상권을 외국으로 넘기려는 그 손이야. 강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 그 손의 이름을 우리가 진우현보다 먼저 찾자. 오후 3시 12분이었다. 화성의 종합병원 중환자실. 강혁과 이해나는 의료진의 양해를 받아 진우현의 병상 옆에 서 있었다. 진우현은 산소 호흡기를 단 채로 의식을 잃고 있었다.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가는 의료용 거즈가 단정하게 덮여 있었다. 그 거즈 아래에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박혀 있었다. 이해나가 하나의 자료를 펴보였다. 진우현의 가슴 엑스레이 영상이었다. 탐정님. 진우현 대표의 가슴에 박힌 금속 조각은 마크1의 코어의 작은 파편입니다. 그러나 이 파편은 단순한 폭발의 잔해가 아닙니다. 이 파편의 모양과 위치는 누군가가 진우현 대표의 심장 외벽의 한 점을 정확히 노려서 박아놓은 것입니다. 이에 나는 태블릿으로 엑스레이 화면을 확대했다. 세종 로봇이 자동으로 각도 분석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최신 인공지능이 탑재된 세종은 의학 영상 분석에서도 탁월한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가능한 일이야. 가능합니다. 폭발의 한가운데에서 코어의 일부 조각이 진우현 대표의 가슴으로 자연스럽게 박혔다고 보기에는 그 각도가 너무 정확합니다. 누군가가 폭발의 직후에 진우현 대표의 가슴에 그 조각을 직접 한 번 더 박아 넣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진우현 대표를 살려둔 채로 하나를 인질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 조각은 진우현 대표의 심장의 관상동맥에 정확히 닿아 있습니다. 그 조각을 잘못 건드리면 그 가닥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그 조각을 그대로 두면 진우현 대표는 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지? 그 조각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마크 1의 코어의 식별 부품의 한 부분입니다. 폭발의 직후에 누군가가 코어의 식별 부품의 본체는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식별 부품의 작은 일부는 그대로 진우현 대표의 가슴에 남겼습니다. 왜 일부를 남겼지? 그 식별 부품의 본체와 그 일부가 한 쌍을 이룰 때에만 코어가 가동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부를 진우현 대표의 가슴에서 꺼내지 않으면 코어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를 꺼내려면 진우현 대표를 살려서 수술해야 합니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가 진우현을 살려두려고 한다는 뜻이군. 네, 탐정님. 살려둔 채로 하나를 강요할 겁니다. 진우현 대표의 가슴의 식별 부품을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수술팀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지? 기술계열 본부장 박상철입니다. 강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성의 겨울 하늘은 낯빛이었다. 그 낯빛 하늘 아래로 진성 다이내믹스의 굴뚝이 하나 솟아 있었다. 연기는 나오지 않았다. 대표이사가 의식을 잃은 공장의 굴뚝은 조용했다. 강혁의 시선이 그 굴뚝에 잠시 머물렀다.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의 곁을 끝까지 따라가 주겠다는 결심.
그것이 강력계를 나온 뒤 탐정사무소를 차린 이유였다. 재벌이든 서민이든 무너지는 자리는 같았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는 것. 그것이 강혁이 자신의 일을 규정하는 방식이었다. 애나 씨, 박상철 본부장을 만나야 해. 오후 5시 40분이었다. 진성 다이내믹스 본사 사옥의 기술개발 본부장실. 강혁과 이해나가 안으로 들어섰다. 박상철은 46의 단정한 인상이었다. 둥근 금속 태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강혁과 이해나가 들어서는 것을 확인한 뒤 설계 도면을 덮지 않았다. 숨기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강혁 탐정님. 진우석 부사장으로부터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박 본부장님, 한 가지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마크 1의 코어의 식별 부품의 일부가 지금 진우현 대표님의 가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박상철이 잠시 침묵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품을 꺼낼 수 있는 수술팀의 명단을 가지고 계신 한 분이 본부장님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단을 저는 아직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이십니까? 박상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기 책상 뒤편의 통유리 앞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회사의 공장 단지가 내려다 보였다. 그는 그것을 한번 바라보다가 강혁에게로 몸을 돌렸다. 강 탐정님, 한 가지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고 사흘 전에 진 대표와 2시간 동안 다투었습니다. 다툼의 내용은 마크 2의 개발 중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의 진짜 핵심은 마크 2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툼의 진짜 핵심은 진 대표가 2달 전에 알게 된 하나의 사실이었습니다. 마크 1의 코어의 양산권이 한국 정부 안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외국의 방위 사업체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부장님은 그 비공식 채널의 통로를 알고 계셨군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통로의 일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 통로의 존재를 진 대표에게 알린 사람입니다. 진 대표가 2달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알린 결과입니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본부장님. 진우현 대표님은 본부장님의 이름 옆에 별표를 찍어두셨습니다. 그 별표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박상철이 잠시 침묵했다. 강 탐정님, 그 별표는 2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그 채널의 존재를 알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제가 그 채널의 통로의 정체를 함께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진 대표는 2가지 의미를 같은 별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첫째 의미가 살아납니다. 자기가 죽거나 의식을 잃으면 둘째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 채널의 통로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박상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강혁의 시선과 마주쳤다. 강 탐정님,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름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진 대표의 가슴에 식별 부품의 일부를 꺼내는 수술이 영원히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 이름은 진 대표가 의식을 회복하는 자리에서 진 대표 본인의 입으로 말씀드리는 게 옳습니다. 진 대표님은 의식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까? 수술이 성공하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이 실패하면 회복하지 못하십니다. 수술이 언제 진행됩니까?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8시입니다. 일주일 뒤입니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본부장님. 일주일 동안 본부장님의 안전이 큰 변수가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안전한 자리로 옮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철이 천천히 자기 책상에 두꺼운 설계 도면을 닫았다. 그는 강혁에게 하나를 건넸다. 작은 황동색 열쇠 하나였다. 강 탐정님, 이 열쇠는 우리 회사의 비밀 보관함의 열쇠입니다. 그 보관함 안에 마크 1의 코어의 진짜 설계 도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계 도면은 마크 1이 아니라 마크 2의 진짜 설계 도면입니다. 마크 2의 도면이군요. 네, 진 대표는 마크 2의 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크 2의 개발을 자기 회사 바깥의 비공식 자리로 옮기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지는 이 열쇠의 보관함 안의 도면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강혁이 황동색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 열쇠는 작았다. 그러나 그 작은 열쇠가 열어야 할 문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았다. 저녁 7시 40분이었다. 강혁탐정사무소 실험실. 수석 연구원 송태풍 박사가 박상철이 건넨 열쇠로 열린 보관함의 도면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두고 있었다. 송태풍은 41살이었다.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 현장 감식과 법의학 분석, 그리고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춘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그는 항상 흰 가운을 입었고 항상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다. 강 탐정, 마크 2의 진짜 설계 도면이야. 그런데 하나가 매우 이상해. 이 도면 안의 코어의 모양이 마크 1의 코어의 모양과 다르지 않아. 다만 하나가 추가되어 있어. 코어의 외벽 안쪽에 작은 모듈이 추가되어 있어. 그 모듈의 기능이 무엇인지가 도면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어. 무엇이지? 심장 박동 동기와 모듈. 강혁이 잠시 침묵했다. 송 박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강 탐정. 마크 2의 코어는 단순한 동력원이 아니야. 마크 2의 코어는 한 사람의 심장 박동에 맞춰 가동되도록 설계된 동력원이야. 그 한 사람의 심장 박동은 마크 2의 코어의 식별 신호로 작동해. 그 한 사람이 누구야? 진우현 대표 본인이야. 실험실 안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에나가 세종 로봇의 화면을 통해 추가 분석 데이터를 확인했다. 심장 박동 동기와 모듈의 구조를 세종이 3차원으로 분해했다. 그 모듈은 진우현 대표의 고유 심박수를 암호화된 신호로 변환한 뒤 그것이 코어의 가동키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생체 열쇠였다. 강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애나 씨, 형한테 연락해. 진우현 대표의 가슴의 식별 부품의 일부를 꺼내는 수술의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전해. 그러나 하나가 같이 가야 해. 수술팀의 명단이 박상철 본부장의 손에서 검찰의 손으로 옮겨져야 해. 네, 탐정님. 그리고 하나를 더 부탁해. 진우현 대표의 가슴의 식별 부품의 일부가 진우현 대표 본인의 심장 박동에 맞춰 가동되도록 설계된 모듈이라는 사실을 외부의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 그 사실은 진우현 대표가 의식을 회복한 그 자리에서 진우현 대표 본인의 입으로만 말해질 거야.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통화를 시작했다. 강혁은 실험실 창가로 걸어갔다. 밤의 서울이 빛의 바다였다. 그 빛의 바다 한가운데에 한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다. 수많은 빛들이 그 강 위에 흩어져 있었지만 강은 그것들을 흡수하지 않았다. 그냥 흘러갔다. 사람의 가슴에 박힌 금속 조각, 그 조각을 박은 손. 그 손이 향하는 곳. 강혁은 그 흐름의 끝을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 흐름이 반드시 한 자리에서 하나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았다. 10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였다. 진우석 부사장의 자택, 강혁과 이에나가 그 자리에 들어섰다. 진우석은 잠을 자지 못한 얼굴로 응접실의 흰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흰 봉투 한 통이 들려 있었다. 강 탐정님, 어제 저녁에 한 통의 봉투가 우리 집 우편함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에나가 흰 장갑을 끼고 봉투를 받았다. 그녀는 봉투의 안쪽을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메모 한 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진우석의 7살 아들이 있었다. 아들의 등 뒤로 자동차의 옆모습이 있었다. 그 자동차는 진우석의 아들이 다니는 사립 초등학교의 정문 앞 도로의 모습이었다. 메모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마크 2의 진짜 설계 도면을 10월 12일 새벽 2시까지 한강대교 남단 지하주차장 B 3층의 4번 자리에 두시오. 진우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천천히 강혁의 시선과 마주쳤다. 강 탐정님, 우리 형이 옮긴 그 도면을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면은 어제 저녁부터 저의 사무소의 자리에 있습니다. 진우석의 시선이 천천히 흔들렸다. 강 탐정님, 그 도면을 그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형을 위해서입니다. 그 도면이 그자에게 넘어가는 순간
우리 형의 가슴의 부품을 꺼내는 수술은 영원히 진행되지 못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도 지켜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나가 자기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진우석의 아들의 학교의 주변 지리를 빠르게 띄웠다. 세종이 자동으로 학교 반경 500m의 보안 카메라 배치도를 분석했다. 학교의 정문 앞 도로의 끝에 하나의 사각자리가 있었다. 보안 카메라가 잡히지 않는 자리였다. 사진 속의 자동차가 정확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탐정님, 사진의 자동차가 선 자리는 학교 정문 앞 도로의 보안 카메라의 사각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학교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학교의 내부 사정이라. 네, 그 학교의 보안 시스템의 설계를 담당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이 흥미롭습니다. SD 시큐리티 솔루션, 진성 다이내믹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사람입니다. 누구지? 진우석 부사장님의 옛 사업 동료입니다. 이름은 윤재민, 42. 그는 진성 다이내믹스의 마크 1의 양산 라인의 외주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혁의 시선이 한 점에 정렬되었다. 애나 씨. 두 번째 손이 보이는군. 이에나가 세종을 통해 윤재민의 최근 동선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 그리고 인근 상가의 CCTV 데이터가 하나씩 화면에 올라왔다. 세종은 1분 안에 그 분석을 마쳤다. 탐정님, 윤재민의 차량이 10월 3일 새벽에 화성 외곽 산업단지 방향으로 이동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20분에 서울 방향으로 복귀한 기록이 있습니다. 폭발 직후의 시각이군. 네, 탐정님. 강혁이 천천히 외투를 집어들었다. 강남으로 가야겠어. 10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였다.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17층, SD 시큐리티 솔루션의 대표실. 강혁과 이에나가 윤재민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윤재민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 고급 시계의 한쪽 옆에 작은 긁힘이 있었다. 강혁의 시선이 그 긁힘에 잠시 머물렀다. 긁힘의 방향은 시계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 있었다. 누군가가 무거운 가방을 잡았을 때 그 가방의 손잡이가 시계에 닿으면 생기는 긁힘이었다. 형사 시절의 버릇이 작동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은 고급 시계였다. 없는 것은 그 긁힘에 대한 윤재민의 의식이었다. 어색한 것은 그가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이미 한 번 빠르게 책상 서랍을 확인했다는 사실이었다. 강혁은 들어서는 순간 그것을 보았다. 윤 대표님.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2시 47분에 어디에 계셨는지요, 강 탐정님. 저는 그날 새벽에 집에 있었습니다. 댁이 어디시지요? 분당의 아파트입니다. 댁의 차량은 그 시각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윤재민이 잠시 침묵했다. 댁의 차량이 그 시각에 화성의 외곽 산업단지의 보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정확히는 진성 다이내믹스의 제3공장 뒤편에 폐자재 야적장의 진입로의 보안 카메라입니다. 그 자리는 보통의 사람은 그 시각에 갈 일이 없는 자리입니다. 윤재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 탐정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댁의 손목의 시계의 안쪽의 작은 긁힘은 무거운 가방을 잡았을 때 생기는 긁힘입니다. 그 가방 안에는 마크 1의 코어의 식별 부품의 본체가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재민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기 책상에 서랍을 열려고 했다. 강혁의 시선이 그 서랍의 움직임을 한 번에 읽었다. 그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윤재민의 손은 서랍이 아니라 자기 정장 안쪽의 다른 자리로 움직였다. 강혁의 손이 한 번의 동작으로 윤재민의 손목을 잡았다. 윤재민의 손에서 작은 권총 한 자루가 책상 위로 떨어졌다. 이에나가 이미 그 뒤편을 막아서 있었다. 그녀의 동작은 강혁보다 정확히 반 박자 빨랐다. 윤재민의 퇴로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다. 윤 대표님, 한 가지를 다시 여쭙겠습니다. 마크 1의 코어의 식별 부품의 본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윤재민이 천천히 강혁의 시선과 마주쳤다. 강 탐정님. 그 본체는 저에게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겼습니다. 누구의 손입니까?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모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본체를 작은 가방에 넣어 정해진 자리에 두었을 뿐입니다. 그 정해진 자리에 손이 와서 그 가방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손은 저보다 먼저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한강대교 남단 지하 주차장 B3층의 4번 자리입니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나의 시선이 한 점에 정렬되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탐정님, 진우석 부사장님께 어제 도착한 봉투의 메모의 자리와 동일합니다. 맞아. 그 자리에 두 가지 손이 모이는 거군요. 마크 1의 코어의 식별 부품의 본체를 가져간 손과 마크 2의 진짜 설계 도면을 가져갈 손이, 두 손이 한 사람의 손이지. 네, 탐정님. 10월 열일 토요일 오후였다. 강혁은 전화를 한 통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혁아, 오랜만이다. 강태룡 준장이었다. 강혁과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동기였다. 현재 국방부 전력정책실에 근무하는 특수전 전문가였다. 미스코리아 진 출신 최현진을 아내로 두었는데 그 두 사람의 조합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항상 눈을 2번씩 깜빡였다. 강태룡은 두 사람의 외모가 정반대라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태룡아,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 인일 모터 기반의 고출력 에너지 모듈, 출력 밀도가 기존의 4.7배. 이걸 군용 발사 장치의 동력원으로 쓰려는 시도가 국방부 내부에서 진행된 적이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있었다. 혁아, 그건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게 진성 다이내믹스 사건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강태룡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 그 사업의 배후가 국방부 내부의 공식 라인이 아니야. 비공식 라인이야. 그 라인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름 있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거 알지? 알아. 필요하면 연락해.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강태룡은 군용 장비에 관한 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였다. 그리고 강혁에게 있어서 그는 언제나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을 건네주는 사람이었다. 고마워. 그리고 혁앙, 이번 사건 단순하지 않다. 마크 2의 코어를 원하는 손이 한 개가 아닐 수 있어. 전화가 끊겼다. 강혁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다. 마크 2의 코어를 원하는 손이 한 개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그것은 경고였다. 강태룡은 경고를 섣불리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같은 날 저녁 6시였다.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 이에나와 은비령이 마주 앉아 있었다. 은비령 변호사는 35살이었다. 전직 판사 출신의 로펌 대표. 법정에서는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지만 이에나 앞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이 되었다. 에나야, 강혁 탐정 요즘 어때? 일 잘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에나가 찻잔을 들었다. 언니. 그냥 일 잘하고 있다고요. 은비령이 빙긋 웃었다. 네가 그 사람 옆에서 일한 지가 벌써 2년이야. 아직도 탐정님이야? 직함이니까요. 직함이라는 게 안 바뀌면 관계도 안 바뀐다는 뜻이지. 이에나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찻잔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한번 훑었다. 그것은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나오는 습관적인 동작이었다. 은비령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비령 언니, 진성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법인 내부 거래 구조 하나만 확인해 줄 수 있어요? SD 시큐리티 솔루션이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은비령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다. 이 대화에서 그녀는 항상 이렇게 전환되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직업적인 이야기로 전환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판사 시절로 돌아갔다. 알아볼게. 그런데 애나야, 진우석 부사장이라는 사람. 법인 설립 기록 보면 SD 시큐리티 솔루션의 초기 투자자 명단에 들어있어. 공개된 정보야. 이에나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언니.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물어봤잖아. 이에나가 바로 노트북을 열었다. 세종과의 연결이 즉시 활성화되었다. 그녀는 빠른 손놀림으로 SD 시큐리티 솔루션의 법인 등기부와 초기 투자자 명단을 불러들였다.
진우석의 이름이 창업 초기 투자자란에 적혀 있었다. 그것은 진우석이 SD 시큐리티 솔루션의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였다. 고마워요. 맛있는 거 사줘. 이해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강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탐정님. 하나 더 나왔습니다. 뭐야? 진우석 부사장이 SD 시큐리티 솔루션의 초기 투자자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있었다. 애나 씨, 잘했어. 이해나는 전화를 끊고 은비령을 바라보았다. 은비령은 그녀를 바라보며 찻잔을 들었다. 그 사람한테 잘했어 들으니까 좋지. 이해나가 대답하지 않았다. 10월 11일 일요일 오전이었다. 강혁의 사무소 부장판사 김봉규가 들어왔다. 45살, 은비령과 판사 동기였고 강민혁과도 오랜 친분이 있었다. 그는 강혁의 고교 친구였다. 항상 단정한 넥타이를 매는 사람이었고 항상 약속 시간보다 5분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져 있었다. 강혁이 그것을 보았다. 봉규야, 무슨 일이야? 혁아. 진성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법원에 영장 신청이 하나 들어왔어. 어제 저녁이야. 신청인이 익명이야. 내용이 마크 2의 설계 도면의 가처분 보전 신청이야. 가처분 보전이라. 그 도면이 검찰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법원의 보전 명령으로 묶어두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도면은 공식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돼. 강혁이 생각했다. 그것은 교묘한 수였다. 도면을 빼앗을 수 없다면 도면을 법적으로 묶어두는 방식. 그 방식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법적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 신청을 처리할 수 있어? 내가 담당 판사야. 기각할 수 있어. 그러나 기각 근거가 필요해. 이틀만 줘. 기각 근거를 만들어 올게. 김봉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혁의 어깨를 한 번 두드렸다. 혁아, 그리고 이해나 씨 오늘 사무소에 있어? 강혁이 짧게 웃었다. 봉규야, 왜? 변호사 은비령한테 연락해봐. 김봉규의 얼굴이 약간 굳었다. 그는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강혁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각자의 일로 돌아갔다. 10월 11일 일요일 밤 11시 50분이었다. 한강대교 남단 지하 주차장 B3층. 차량의 출입이 끊긴 시각이었다. 4번 자리의 한쪽 끝에 어둠 안에 강혁이 서 있었다. 그의 옆에 이해나가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발신기가 들려 있었다. 그 발신기는 마크 2의 진짜 설계 도면의 외피 안쪽에 부착된 미세 발신기의 신호를 받고 있었다. 세종이 원격으로 주차장의 모든 출입구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사무소의 최첨단 드론 2기가 이미 주차장 외부에서 접근로를 감시하고 있었다. 강민혁의 사람들이 지하 3층의 진입 계단 3곳을 모두 확보했다. 진입 계단 바깥쪽에 강혁의 무인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모든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지하 주차장의 한쪽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들려왔다. 발걸음은 신중했고 균일했다. 그 발걸음의 주인은 자기가 그 자리에 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발걸음의 주인이 4번 자리에 작은 가방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가방의 무게를 한번 가늠한 그 주인은 자기 가방 안에 그 가방을 넣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강혁이 천천히 어둠의 한가운데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진우석 부사장님, 발걸음이 멈췄다. 진우석 부사장이 천천히 강혁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잠을 잃은 적이 없었던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강혁은 그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처음 을의 날에 읽었던 그 그림자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강 탐정님. 어떻게 여기를, 부사장님의 아들의 사진을 우편함에 두신 분이 부사장님 본인이셨지요. 진우석이 잠시 침묵했다. 그는 천천히 자기 가방의 끈을 단단히 잡았다. 강 탐정님.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요? 그 사진의 자동차가 선 자리는 부사장님의 아들의 학교의 보안 카메라의 사각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SD 시큐리티 솔루션의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윤재민 대표는 어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진을 우편함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또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SD 시큐리티 솔루션의 초기 투자자 명단에는 부사장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진우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 탐정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은 마크 2의 개발을 자기 회사 바깥의 비공식 자리로 옮기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공식 자리는 한국 정부 안의 자리가 아니라 한국 정부 바깥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형은 한국 정부 안의 비공식 채널이 마크 2의 코어의 양상권을 외국으로 넘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양상권을 한국 정부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리에 두기로 했습니다. 형님이 코어의 양상권을 직접 보유하려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우리 회사의 자리를 결정적으로 흔드는 결정이었습니다. 마크 2의 양상권이 한국 정부의 자리에 머무르면 우리 회사는 그 자리에서 큰 자금의 흐름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금의 흐름이 우리 회사를 단단히 지탱해 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이 그 양상권을 자기 자신의 자리에 두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 회사는 그 자금의 흐름의 바깥으로 밀려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회사의 큰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표적으로 삼으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형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형을 살려둔 채로 하나를 강요하려 했습니다. 마크 2의 양상권을 한국 정부의 자리로 다시 옮기는 결정을 우리 형의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의 가슴의 한 점에 식별 부품의 일부를 박아두셨군요. 그렇습니다. 그 식별 부품의 본체는 윤재민의 손에 잠시 머물렀다가 지금 저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별 부품의 본체와 일부가 한 쌍을 이루는 자리에서 우리 형의 가슴의 일부가 안전하게 꺼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쌍의 자리는 단 한 가지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형이 의식을 회복한 그 자리에서 우리 형의 입으로 마크 2의 양상권을 한국 정부의 자리로 다시 옮기는 결정을 말하는 조건입니다. 강혁이 천천히 진우석의 시선과 마주쳤다. 부사장님,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크 2의 코어는 단순한 동력원이 아닙니다. 마크 2의 코어는 한 사람의 심장 박동에 맞춰 가동되도록 설계된 동력원입니다. 그 한 사람의 심장 박동은 마크 2의 코어의 식별 신호로 작동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진우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 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크 2의 코어는 진우현 대표님 본인의 심장 박동에 맞춰 가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우현 대표님의 가슴의 식별 부품의 일부는 그 자체로 그분의 심장 박동을 신호로 받아들이는 모듈입니다. 그 모듈이 그분의 가슴 안에 있는 한 마크 2의 코어는 그분의 손 바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자기 회사 바깥의 비공식 자리로 마크 2의 개발을 옮기려 하신 진짜 이유가 그것입니다. 마크 2의 코어를 그분 자신의 살아있는 자리에 묶어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강 탐정님,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요? 박상철 본부장님께서 마크 2의 진짜 설계 도면을 저에게 직접 건네셨습니다. 그 도면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석이 천천히 자기 가방에 끈을 놓았다. 그는 자기 손바닥을 한번 천천히 펴보았다. 그 손바닥 위에 그가 평생 짊어진 무게가 있었다. 형의 그늘에서 자라온 동생의 무게였다. 형의 결정이 자기 회사의 자리를 흔드는 곳에서 동생의 결정이 형의 가슴의 한 점을 인질로 잡은 자리였다. 그 자리에는 증오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형의 그늘 없이는 서지 못할 것 같았던 동생의 두려움이었다. 강 탐정님, 저는 우리 형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형을 살려둔 채로 하나를 강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요의 도구가 결국 우리 형의 심장 한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를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의 심장 한 점은 우리 형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형의 평생이라는 사실을. 강혁의 시선이 천천히 부드러워졌다. 그는 강력계 시절에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장면을 기억했다.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 그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그는 탐정이 된 뒤에는 범인을 잡는 것보다
사건 이후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그 자리에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다. 무너진 자리와 다시 일어설 자리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을 더 다가갔다. 부사장님, 마크 2의 코어의 식별 부품의 본체를 저에게 건네주십시오. 그리고 부사장님의 가방의 작은 가방도 함께 건네주십시오. 그 두 가지가 한 쌍을 이루는 자리는 검찰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한 쌍이 진우현 대표님의 가슴의 한 점과 만나는 자리는 다른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형님이 의식을 회복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형님이 부사장님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말씀이 형님의 결정이 아니라 부사장님과 형님의 평생의 결정으로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진우석이 천천히 자기 가방을 강혁의 손에 건넸다. 그의 손바닥 위로 무게가 천천히 풀려나왔다. 형의 그늘에서 자라온 동생의 무게가 처음으로 형의 그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지하 주차장의 한쪽 끝에서 강민혁의 사람들이 천천히 그 자리로 들어섰다. 그들은 진우석의 양팔을 잡았다. 그러나 그들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다. 강민혁이 동생에게 미리 부탁한 자리가 있었다. 한 사람의 평생이 결정으로 무너지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평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손길이었다.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8시 42분이었다. 화성의 종합병원 수술실, 진우현의 가슴에 식별 부품의 일부를 꺼내는 수술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었다. 박상철 본부장이 직접 추천한 수술팀이 그 자리에 있었다. 수술팀의 손길은 정확했고 균일했다. 마크 2의 코어의 식별 부품의 본체가 강혁의 손을 통해 검찰의 손으로 옮겨졌고 그 검찰의 손을 통해 수술실의 자리로 옮겨졌다. 본체와 일부가 한 쌍을 이루는 자리에서 진우현의 가슴의 한 점이 안전하게 꺼내졌다. 오전 11시 40분이었다. 진우현이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옆에는 강혁과 이해나가 있었다. 그리고 강민혁 검사가 있었다. 그리고 창 너머로 화성의 겨울 하늘이 있었다. 그 하늘은 어제보다 조금 밝았다. 강 탐정님, 네 대표님, 한 가지를 부탁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제 동생 우석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2시 17분이었다. 진우현의 병상 옆에 진우석이 들어섰다. 그의 양팔에는 검찰의 손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발목에는 작은 위치 추적 장치가 있었다. 그 장치는 하나의 시간의 자리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형과 동생이 한자리에 머무르는 시간의 자리였다. 진우현이 천천히 동생의 손을 잡았다. 진우석이 천천히 형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바닥 위로 12년의 그늘이 처음으로 하나의 자리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우석아, 형, 미안하다. 형이 미안할 일이 아니야. 내가 미안할 일이지. 아니다. 내가 너의 자리를 12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 진우석의 두 눈에서 처음으로 무게가 풀려나왔다. 그 무게는 동생의 무게가 아니라 사람의 무게였다. 병상 옆에 선 강혁의 시선이 천천히 부드러워졌다. 그의 옆에 선 이해나의 시선이 강혁의 옆 얼굴에 한 번 머물렀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강민혁이 강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혀가 수고했다. 형도. 두 형제가 그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 방향에는 또 다른 형제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자리가 있었다. 2022년 10월 18일 일요일 오전 10시 40분이었다. 마포구 합정동의 강혁 탐정사무소. 초겨울의 햇살이 통유리를 가만히 두드리고 있었다. 응접실의 흰 가죽 소파에 진우현이 단정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더 이상 작은 금속 조각이 박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기 동생의 자리를 검찰의 자리에 함께 부탁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와 있었다. 강 탐정님.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네, 우리 회사의 마크 2의 양상권은 한국 정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양상권의 자리는 비공식 채널이 아니라 공식 절차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우리 형 강 검사님께서 그 자리에 큰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의 동생분께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동생은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우리 동생의 평생을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동생의 평생을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형제는 그 자리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자리도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집니다. 한 가족의 평생이 하나의 자리로 다시 시작되는 자리에서 저는 하나를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진우현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 더 이상 작은 금속 조각이 박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 강철의 심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 강철의 심장은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한 가족의 평생의 결정으로 새겨진 자리였다. 진우현이 사무소를 떠난 뒤 강혁은 통유리 앞에 천천히 섰다. 한강의 햇살이 초겨울의 잿빛 비단 위로 가만히 흩어지고 있었다. 이해나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한 잔을 강혁의 앞에 놓고 다른 한 잔을 자기 자리에 놓았다. 탐정님, 하나를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말해. 한 사람의 가슴의 한 점이 한 가족의 결정의 자리로 옮겨지는 자리를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의 평생이 한 가족의 평생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애나 씨, 한 사람의 가슴의 한 점은 한 사람의 결정의 자리가 아니야. 한 사람의 가슴의 한 점은 그 사람이 평생 짊어진 자리야. 그 자리를 한 가족의 자리로 옮기는 결정은 그 자리에 한 사람만의 결정이 아니야. 그 자리에 그 사람과 함께 머물러준 사람의 결정이 함께 들어가야 해. 이해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찻잔의 손잡이를 가만히 감쌌다. 탐정님, 저는 그 한 사람이 탐정님이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혁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찻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을 마셨다. 이해나도 자기 찻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을 마셨다. 두 사람의 침묵 속에서 한강의 햇살이 통유리를 가만히 두드렸다. 사무소의 문이 열렸다. 조수 나정이가 봉투 한 통을 들고 들어왔다. 탐정님,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지? 의뢰인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봉투 안에 사진 한 장이 들어있고 그 사진의 뒷면에 메모 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강혁이 봉투를 받았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사진 속에는 마크 2의 코어의 설계 도면의 페이지가 있었다. 그 페이지의 모서리에 작은 표식이 있었다. 그 표식은 박상철 본부장의 손글씨가 아니었다. 진우현 대표의 손글씨도 아니었다. 강혁이 처음 보는 사람의 손글씨였다. 사진의 뒷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강혁 탐정, 마크 2의 코어의 진짜 설계자는 진우현이 아니었소. 진우현의 옛 스승이었소. 그 스승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시오. 강혁이 그 한 줄을 2번 읽었다. 이해나가 강혁의 옆으로 다가와서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즉시 세종과의 연결을 열었다. 탐정님, 시작할까요? 강혁이 찻잔을 내려놓았다.